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시사톡톡 오늘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게 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한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와 여당이 전세와 월세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핵심은 2년이 지난 뒤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주 계약 기간은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세입자가 한 집에서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전월세 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거지 선택에서 초중등 학제가 큰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2년씩 최대 3번이나 3년씩 2번의 방식으로 최대 6년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목소리와 집주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대인 소장님, 이 제도의 필요성이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뿐만 아니고 네. 공정임대료 제도라든지 또 이 전월세 상한제와 네. 관련해 흔히 그런 데는 이제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좀 같이 도입되지 못하고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만 먼저 좀 도입이 된 게 오히려 좀 네. 아쉬운 정도고요. 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그 2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나서 네. 추가로 좀 더 살고자 했을 때 그 필요가 있을 때 이 청구를 하면 가능하면 집주인이 좀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입자의 지위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세입자의 이제 지위, 권리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올려주고 또 주거 안정성을 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세입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제도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제도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시장의 특성상 이제 저희 외국 같은 경우는 월세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가 네. 사실 월세보다 더 많이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이 이면에서 따라오는 것이 전세난과 역전세가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역전세 시기나 전세 나는 시기에 있었을 때 임대인이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이번 제도에서는 어떤 임대인들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없고 그런 방법에 따라 갖고는 어느 정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보완점에 네. 대해서 계속 토론을 좀 해보긴 할 텐데요. 지금 당장이 추진하는 내용을 보자면 2년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최대 4년이 주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학교 문제로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중등학교 학령을 고려를 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3년 기본에 3년을 더 연장하는 그래서 총 6년으로 하자는 방식들도 이제 제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군이라는 이런 특수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느 방식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선 소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뭐 초중등 재학 기간 고려해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의 이제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특히 전세가 그런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 단위 정도까지는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지위로 봤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은 단위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2년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그 학년기에 맞춰서 이주 수요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졸업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하니까 네. 이제 또다시 이제 이사를 다녀야 되는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미 이왕 바꾸는 김에 네. 그냥 2년이 아니고 2년은 아마 기존의 그 방식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왕 바꾸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더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식으로 네.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년 그러니까 3년을 기본으로 하고 한 번 정도에 걸쳐서 3년 정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네. 방안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년 방식이 오히려 우리 현실에 훨씬 더 바람직한 그렇죠. 방향이다. 네. 사실 아이들 그 살던 동네에서 이사 가서 또 전학 네. 가는 거 적응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른도 힘듭니다. 네, 어른도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진우 소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간을 보장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틀을 유지하되 또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이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이 2년 계약하고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횟수를 늘리자.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3년이니까요. 네. 그 사실은 저는 기본 단위가 3년으로 가는 게 아예 한국 시작할 사회의 때? 어떤 그 관례에 좀 더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쟁점이 2년에 한 번 더 추가해서 4년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벌써 이게 주인의 재산권 침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두 분 말씀은 차라리 어차피 시작할 때 한번 홍역을 치를 거라면 시작 단계부터 좀 크게 하자 이러는데 일부에서는 뭐 정부가 왜 이렇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느냐. 네.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소장님. 집주인의 자율성이 제약받는다. 뭐 2년 계약 기간을 정해놔도 자율성은 제약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이라는 것이 백지 상태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네. 이제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네. 어떤 것이 그 시기에 그 사회에 좀 더 필요한 방안인가 이런 걸 찾는 이제 해법 속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이제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이제 전월세 가격이 되게 이제 앙등했던 걸 좀 생각을 하면 네. 전월세 시장을 조금 더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세입자의 권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던 네. 그 제도를 조금 고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에 맞게 개혁을 하는 것이지 네. 이걸 뭐 자율성을 너무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재산권 침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그런 계약의 어떤 기본 틀이 있는 겁니다. 그 기본 틀을 새롭게 조금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네. 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네. 이건 너무 나아가는 것이거고요. 네. 그러면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도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뭐 등등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큰 문제 없이 굴러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선 소장님 말씀은 없던 걸 뺏는 게 아니고 다소 불합리했던 제도를 좀 조정하자는 정도라고 하는데 좀 과도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진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과 달리 사실 지방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다른 현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의 어떤 과도한 가격 상승기가 있는 반면에 또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역전세 시기가 이게 동시에 네.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 과정을 갖게 옵니다. 실제로 이제 대구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의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기반이 취약한 데다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전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형태로 가게 되면 역전세 시기가 왔었을 때는 네. 사실은 만 2년 후에 나갔었을 경우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왔었을 때 이게 선택 자체를 사실은 세입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보호법이 우리는 임차인 보호법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보호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한 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맞지만 이게 이 집주인들이 반드시 뭐 돈이 많거나 네. 아니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그 임대 소득을 가지고 생업을 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이제 없던 일을 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제도든지 따라오는 또 부작용, 반발이 있죠. 예, 네. 반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장 뭐 계약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그 뭐 시장 논리라는 것이 그렇듯이 그러면 4년 뒤에까지 우리는 전세가 못 올리면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네. 4년 뒤에 오를 만한 정도의 금액을 이번 계약할 때 아예 받아두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이 확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리 성급하게 네. 걱정이 좀 앞서는 경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실은 이 전세 가격은 뭐 사실은 집값의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사실은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뭐 크게 나타나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좀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집값도 서울 정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대구도 뭐 이제 수성구라든지 일부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뭐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부작용 없이 도입하기 좋은 시기 아니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라고 그러면 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테니 미리 좀 뭐 우리가 올려서 내놓겠다. 네. 또 세입자 입장에서도 미리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오르고 있으니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지금의 그 흐름을 보고 미래도 이제 좀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후에 좀 더 올라가 있겠네. 그러면 좀 올려주더라도 올려주고 들어가야지 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할 텐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세 가격의 상대적인 그 상승 없이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제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도입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한 네. 시기로 네. 보신다. 이주루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수도권 전부 다 합해서 사실은 공급량 자체가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부터 공급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다르게 매매 시장에서는 사실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더 많이 결정이 되는 데 반해 전세 시장은 거의 100% 실수요자 시장이기 네. 때문에 시장의 어떤 수급 동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렇게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되면 당장에 이렇게 크게 막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전세에 이제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세 복잡하다. 이렇게 올려 이제 세입자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려버릴 경우 오히려 전세 물건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우려도 선 소장님 보시기에는 과도한 우려로 보이십니까? 그건 뭐 이제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뭐 한국에서 뭐 전세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상당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전히 전세 물량은 상당히 많이
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뭐 전세 이렇게 4년씩 이렇게 감당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바꿔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계약갱신 청구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제도들과 좀 같이 도입돼야 된다고 네. 하는 것이 네. 이런 이제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이제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료를 일정한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같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월세 시장이라고 특별히 뭐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전세보다는 월세 공급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이른바 이제 월세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어서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임대인들이 전세가 좀 번거로우니 월세로 몰려가자 뭐 이런 가능성은 월세로 돌리자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 전세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갱신 청구권이 실제 실효를 발휘하려면 세트로 네. 상한제를 같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지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를 묶어두고 청구권을 도입을 해야지 그 가격을 갑자기 폭등시키는 이 효과를 안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도입을 할 때 세 가지가 사실 동시에 나와야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5% 이렇게 지금 사실 정해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나 사실은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일반 그냥 이루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최초 연도에서 계약을 했었을 때, 그 다음 돌아갔었을 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료를 아직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보완책이 사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해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택이나 이런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세 제도를 끼고 원래는 지금 자본이득에 더 치우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당장에 이렇게 일부 사실 지금 저금리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당장의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 미래의 일을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신문지상에서 자꾸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1989년에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더니 서울은 23%, 그다음에 전국 평균 17%가 상승을 했다 한꺼번에. 네. 이번에 도입하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보장이 있느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준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과거와 현재가 사실은 시장 상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이때 당시에 주택 보급률과 지금의 주택 보급률은 사실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나타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88년도하고 87년도, 우리가 89년도 이렇게 보면요. 87년도에는 사실 임대가 상승률이 대부분 한 19% 정도 내외로 사실 올랐더랬었습니다. 88년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다시 89년도에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91년도에 가면 임대가 상승률이 이렇게 그 89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은 거의 19%에서 한 3. 몇 %로 사실 떨어지고 수도권도 23%에서 거의 6%로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생겨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그럼 또다시 이러한 부분이 생길 때 다시 올라야 되는데 이 상승률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어떤 시장 상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려가 가격에 대해서 사실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게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분석되어진다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때보다는 훨씬 주택 보급률도 많고 그리고 실제 전세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은 저는 사실은 우려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기울어 갈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코멘트를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걸 인용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혹세무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이때 시장 상황을 아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겁주는 식의 발표거든요. 네. 이때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 그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그 1986년 후반부터 그러니까 중후반부터 해서 이제 한 91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네. 그때. 자, 이제 그럼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전세 가격도 급등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89년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는 사실은 전월세 가격이 뭐 그때는 월세가 사실 거의 없었고요. 네.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서 이렇게 뛰었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뭐 이 일부 신문에서는 서울의 네. 사례이긴 합니다만 네. 뭐 서울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에 그런 이제 뭐 아파트를 가지고 여기 뭐 4년 이내 뭐 6년, 8년씩 이제 그 계약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에 뭐 그 계약 기간을 그 계약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려서 내놨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런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계약된 사례가 아니라 그렇게 집주인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오케이 그건 내 그 가격을 수용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걸 수용해서 거래가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 사례는 어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종의 작전인가요? 일종의 저는 뭐 언론의 좀 선동. 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전월세 상한제 뭡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서 계약갱신 네. 청구과 같은 이런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부풀리기 과장 보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제도가 그 전국적으로 사실은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네. 우리 지역하고는 또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짧게 우리 이지루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 지역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실제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어떤 가격의 탄력성이 전국에서 광역시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올라갈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실제 대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도 봤다시피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실제 전세 가격이 불과 2, 3년 사이 30%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5년간은 전세 가격 상승률이 1년에 10% 이상에서 5년 동안 한 60% 가까이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왔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임대인, 임차인 이러면 임차인이라고 같은 임차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살긴 사는데 15억짜리 전세,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책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손 소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제일 큰 보완책은 어찌 보면 이 자체라기보다는 뭐 아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공정임대료제도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구축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에 따른 어떤 뭐 임대료가 급등한다든지 우려하는 우려를 좀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사실 그렇게 일어날 시장 상황으로서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같이 도입해서 이렇게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냥 뭐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네. 이걸 예를 들면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가 이제 가해지는지에 네.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그 논의가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임대인 중에서도 뭐 소득 여력이 부족하거나 네. 또는 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뭐 자금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급한 경우에 네. 이게 뭐 이 임대인들한테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저리에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꼭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뭐 병을 앓았다든지 네. 또는 뭐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그 집에 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외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살펴서 네. 그런 예외 조건들을 사실 좀 잘 이렇게 이 조항에 넣어 놓으면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반발을 줄이면서 이 제도를 잘 안착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장님?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임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나라에서는 결국은 민간임대 시장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차인에게서도 반드시 서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임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소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임차인과 임대인 이런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취약계층한테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네. 또 임대인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것도 시행 도중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제도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